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지 않았으면 이란은 핵 보유국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격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차디연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이스라엘과 또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공격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의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초반에 이 공습에도 불구하고 네. 이란이 반격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추정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네.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자폭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단중거리 미사일 재고 같은 거를 추정을 해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단 1, 2주는 충분히 반격 능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단순한 이란의 반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라면 아무래도 지상군 투입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예. 지난 주말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사실 지상군까지 투입하는 가능성을 좀 낮게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본인도 뭐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네. 근데 미 전쟁부나 그러니까 국방부죠. 네. 헥스 장관의 또 인터뷰 내용 보면 뭐 이란 내에서 국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 특별히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상군 투입을 통한 정권의 변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또 지금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지상군 투입한다라는 게 나머지 남은 저항 능력을 완전히 이제 지금 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상군 투입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뭐 울렁증은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나온 거 이상의 피해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미 국내적으로도 파병 반대 여론이 지금 60% 정도가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마가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지금 이란 공습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땐 뉘앙스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상군도 투입하겠다는 의미지. 네. 이걸 뭐 꼭 준비하고 있다. 사실 사전 이런 건 준비도 좀 아니라고 필요한 해야겠죠. 부분이잖아요. 지상군을 만약에 투입을 하게 되려면. 예. 네. 아무래도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이 기지나 아니면 유럽 지역에 있는 지상군부터 먼저 선착적으로 투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현지 내부에 남아 있는 여전히 이 현 정권 이란의 친하메네이 세력들 이렇게 되면은 뭐 테러전까지도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된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쟁이 끌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군이라든가 민간인 피해는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앞서 미국 내의 어떤 여론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격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이란과의 핵 합의 깨지 않았으면 이란은 이미 3년 전에 핵 보유국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네. 우리가 흔히 미 이란 간의 핵 합의라고 하지만 미 이란 또 IAEA 또 EU 대표국까지 끼었던 2015년에 흔히 얘기하는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불리는 JCPOA 네. 요걸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당시에 물론 농축률 3.67%까지가 제한이긴 하지만 네. 이란의 핵 농축권, 저농축권은 일단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이란이 또 지난 한 3년 전부터 이 JCPOA를 넘어선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네. 이게 이 작년부터는 강력하게 다시 이란의 이 농축권 포기 그리고 JCPOA의 재협상 이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논리라면 2015년에 공동행동 계획에 합의를 하고도 네네. 이란이 계속적으로 이 핵 농축도를 이제 올려온 거를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도를 올려온 것을 감안을 하면 결국은 이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죠. 핵무기 보유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그대로 놔뒀으면 이미 핵보유국이 됐을 거란 얘기죠. 예. 자, 그 공습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했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역할 분담도 된 것 같고 상당히 좀 치밀한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준비 기간이 짧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 행정부 직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JCPOA와 관련된 그 이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를 했고 이란이 네네. 여기에 거부를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란이 우라늄 재농축을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마 이 시기부터 아마 군사적인 옵션도 고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 시기가 작년 하반기에 일어난 그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전격 체포 시기부터 이란에 대해서도 아마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수단으로서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고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 가까이는 아마 한 달 전부터는 준비를 이미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이란 공격 과정에서 AI 기술을 전격 활용해서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 이렇게 미국이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특히나 좀 중국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이런 AI가 실제로 이런 전쟁 시나리오부터 실행까지 AI가 좀 담당하는 부분들이 좀 커지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흔히 우리가 상상하듯이 네. AI가 뭐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통 우리가 가장 AI를 지금 현재 전장에 응용을 할 때 많이 그 우리가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이 공격 목표를 정할 때 이 굉장히 많은 목표물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목표물과 관련된 정보가 어느 지역에 핵심적인 상대방의 반격 무기라든가 주요 무기 체계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뭐 가령 이번처럼 적 지도부를 제거하려고 할 때 지도부들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을 개연성이 가장 큰지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정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AI로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일단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우선순위에 따른 작전을 했을 때 예상 피해라든가 상대방의 타격 이런 거 자체를 그 예상을 일단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네. 비교적 신뢰성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속한 정책 결심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정보를 융합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작전 우선순위를 설정해주는 이 역할로는 AI가 충분히 활용성이 있는 거죠. 예.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보면 이번에 이 공습 과정에서 그 이란 남부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하면서 네네. 여기서 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AI의 좀 잘못된 타격이 아니었나 이런 좀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결국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갈 때 네. 아무리 정밀하다고 해도 이 미사일 자체에 AI가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해당 시설이라든가 학교가 이 이란의 군사기지하고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이것까지를 피해서 갈 도리는 현재로는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민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폭으로 얘기가 되지만 인근에 군사기지가 은폐된 군사기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이번에 미군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 미군의 저가형 자폭 드론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 네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폭 드론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이 자폭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 비행 고도가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미사일이나 이런 거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요. 탐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자폭 드론을 항공 폭탄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하고 이른바 얘기하는 섞어 쏘기라고 하죠. 섞어 쏘기를 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거부터 대응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요격이라든가 대응 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한 의미로서 미국도 충분히 자폭 드론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중동 지역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모두 불태우겠다. 이렇게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대로 가면 네. 이게 현재 있는 정권 자체가 완전히 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제가 볼 땐
그 선택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근데 그렇게 다른 되면 전 선택이 세계를 없다라고 그야말로 보니까요.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이란의 현 지도부 자체가 네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그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을 했을 때부터 국내외적인 정통성에 상당 부분 손상을 입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외부적인 지금 충격까지 가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어차피 본인들도 지금 생존이 어려워진 입장에서 이런 대안을 충분히 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어차피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뭐 시기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만 보통 세계 원유의 네. 한 20~30%의 물동량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게 되고 LNG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 비슷한 비율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도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그러니까 이제 친이란 무장단체, 뭐 예를 들면 뭐 헤즈볼라라든지 지금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네. 이번 미국의 공습에 이어서 그렇게 되면 중동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조금 산발적인 어떤 친이란 무장단체들의 저항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네네.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아마 현 정부가 만약에 붕괴되는 상황, 현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이 있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친이란 무장단체들도 무기라든가 자금의 그 원천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극렬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나머지 정부들까지 참전하는 중동 전체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는 이런 친이란 무장단체들에 의한 테러라든가 아니면 산발적인 어떤 그 저항 행위 자체는 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예. 만약에 이제 이란과 미국이 다시 핵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힌다면 그렇게 되면은 이번 이 무력 충돌은 좀 중단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가장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일차적인 이유가 바로 이란의 핵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결국은 그 2월 중에 제네바에서 오만의 중재로 간접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네. 여전히 이란의 어떤 그 이 농축권 포기와 같은 우라늄 농축권 포기와 같은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그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합의를 해도 그 동안에 하도 많은 네네. 기만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980년대에 세워졌던 반미 반서방 성향의 그 이 회교 혁명 정권을 완전히 이 기회에 바꾸겠다라는 게 제가 볼 땐 트럼프 행정부의 내심이기 때문에 이게 이란이 핵 협상에서 대폭 양보를 한다? 이것만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볼 거예요. 다만 네. 만약에 핵 협상에서 농축권을 포기하는 걸 포함한 이런 이 우라늄 농축권을 포기하는 걸 포함한 양보를 하게 될 경우 이거는 기존의 이란 정권의 성향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통제력을 지닐 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짧게 드려보면 과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 글쎄요, 뭐 핵에 더 집착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 네. 가장 격렬한 비난 성명을 낸 곳의 하나가 북한일 거예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3월 1일자로 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지난주에 끝난 북한의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유난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업적을 선전을 했는데 네. 가장 외교관계 김정은의 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러 관계가 그렇게 언급이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 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공을 들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나 이란 지역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면서도 외교적인 어떤 비난이라든가 비판 이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이란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은 아마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